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참 많이들 하시죠. 저도 한때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여자가 20년 만에 내 발밑으로 기어들어왔을 때 화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기가 막힌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인생 참 묘하더군요. 오늘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전 내내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 상담실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책상 위에서 식어가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오늘의 마지막 입소 상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장이 특별관리 대상이라며 신신당부를 하길래 대체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복도 저 끝에서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거리는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졌지요. 상담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낡은 난방을 걸친 한 남자가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원망하며 저주했던 제 전남편 철수 씨였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제가 알던 당당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리고 어깨는 볼품없이 굽어 있었지요.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의 낡은 구두였습니다. 뒷굽이 다 닳아서 삐딱하게 기울어진 그 구두를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너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 그의 눈빛이 저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어요.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과거가 이 깨끗한 요양원 상담실 안으로 불쑥 침범해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그토록 모질게 짓밟고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던 제 전 시어머니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한때는 호랑이보다 무서웠던 그 서슬퍼런 눈빛은 간데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입가에는 옅은 침자국이 묻어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저 노인을 이토록 미워하며 밤잠을 설쳤던가 싶어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요. 전 남편은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미안하다니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뿐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책상을 꽉 움켜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는 제 직장이고 저는 이 요양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애를 썼지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시꺼먼 숫덩이가 되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상담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시겠습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재혼했던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처참한 몰골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받아줄 곳이 여기뿐이라며 제발 도와달라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담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오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내쫓고 소금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노인이 치매에 걸려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다행인 걸까 아니면 불행인 걸까 의문이 들었지요. 저는 제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니? 마음은 복잡하게 엉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그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노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셨지요. 어이구 우리 큰아기 이제 왔나 배고프다 밥 좀 다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저를 쫓아내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던
그 매정한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저토록 가냘픈 목소리만 남았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 안은 온통 후회와 슬픔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지독하게도 얽힌 인연의 매듭이 다시 제 눈앞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제가 지어 올린 이 평온한 성전 같은 요양원이 한순간에 지옥의 전쟁터로 변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원래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생각하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상담은 그렇게 길고도 짧게 끝이 났습니다.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입소 신청 서류가 제 책상 위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이름 석자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담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요양원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용서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상담실에 감돌던 향나무 냄새는 아직도 제 코끝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그건 아마도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못하는 망각일 겁니다. 저를 그토록 모질게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구냐고 묻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보고 끝까지 독한 소리를 퍼부었다면 제 마음이 이토록 허전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얄궂고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밤입니다. 어머니가 저희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요양원 복도에는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환자들의 낮은 신음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지요. 저는 원장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 너머로 302호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작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집안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제 숨통을 조였던 그 당당하던 박 씨.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어머니는 식사를 거부하며 요양보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쟁반에 담긴 뽀얀 죽과 정갈한 반찬들이 바닥에 팽개쳐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직접 30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쏟아진 국물 냄새와 노인 특유의 서글픈 채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순수한 공포를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수저를 들어 쭉 한술을 뜨자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영숙이 어디 갔느냐며 그 착한 아이가 왜 안 오느냐고 제게 따져 묻더군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며 떨렸습니다. 영숙이는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이 그토록 모질게 쫓아냈던 그 여자가 바로 나인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영숙이는 당신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어머니는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영숙이가 없으면 자기는 밥을 못 먹는다고 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그 거칠고 딱딱한 손마디가 제 부드러운 손등 위를 스칠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겨울에 고무장갑도 없이 찬물에 빨래를 시키던 손이었고 제 친정 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음식 쓰레기통에 처박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으로 저를 간절하게 붙잡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울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금세 서글픈 연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창밖으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탁탁 치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빗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저 노인을 당장 내쫓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떨리는 노인의 어깨와 한 눈망울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가해자는 이제 보호받아야 할 가련한 환자가 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전 남편 철수 씨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복도 의자에 앉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더니 어머니 상태는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 아내만 찾고 계신다고 당신이 버린 그 여자를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고 말해버렸지요. 철수 씨는 제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겁하던 남자의 눈물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저에게 염치 없지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평생을 책임감 없이 도망만 치며 살았구나 싶더군요. 홀로 남겨진 저는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지쳐 잠드셨는지 고른 숨소리를 내며 누워 계셨습니다. 입가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자꾸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미운 정이 무섭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에 대한 가여움일까요? 밤이 깊어지자 요양원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복도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환자들의 방문 앞을 지났습니다. 사람의 인생 끝자락이 이토록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찾는 그 영숙이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영숙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상처와 눈물들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은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상처는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속에서도 제 이름을 부르는 건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 남은 미안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라는 거창한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고 저를 버린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이니까요. 오늘도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며 저는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만 편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어느덧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힘은 그 사람을 가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릿한 소독약 냄새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입술이라는 거 이 나이 되어 보니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원장님 대접을 해주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무슨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제가 공들여 쌓아온 이 평온한 요양원이 한순간에 시궁창 같은 소문의 근원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과거라는 놈은 발목에 붙은 진흙처럼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더군요. 사건은 전 시어머니 박씨 할머니가 입수하고 일주일쯤 지난 뒤에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탕비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낮게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믿고 의지하던 수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302호 할머니가 사실은 원장님의 전 시어머니라더라. 전 남편이 빌어서 억지로 받아준 거라더라 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제 등에 꽂혔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그들의 말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출근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요양원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고, 제가 지나가면 금세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렸지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 노인을 데리고 있어야 하나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지금의 남편 상호 씨가 식탁 앞에 앉아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이미 요양원 주변 사람들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구석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쫓겨날 때 내가 당신 손잡아준 거 잊었느냐며 상호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에 나오는 화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서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호 씨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 할머니를 다른 시설로 옮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요. 나를 지켜주려는 남편의 마음과 원수를 참아 길바닥에 내팽개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충돌하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그의 눈과 주름을 보니 미안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가장 비참할 때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인데 제가 과거의 인연을 끌어들여 이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못난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씨 할머니의 그 멍한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기억을 잃고 며느리만 찾는 그 가련한 노인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제가 가야 할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업무는 평소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보호자들의 항해 전화를 받고 직원들의 불만을 다독이면서도 제 신경은 온통 302호로 향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복도 끝에서 박씨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영숙이 불러내라고 내 며느리 어디 갔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요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경하듯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말인가 봐. 저 원장님이 저 할머니. 며느리였대 하는 소름 끼치는 말들이 공기를 타고 제 귀를 파고들었지요.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방으로 안내했지만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자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환자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요양원 원장이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제 명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리라 믿으며 그저 입술을 깨물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지요. 밤마다 상호 씨와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 갑작스러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달려간 곳은 역시나 302호였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계셨고 저는 정신없이 응급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죽을 듯이 미웠던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복도로 나오니 어느덧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반대와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어쩌면 복수가 아니라 제 안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노인을 끝까지 책임짐으로써 제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올라오며 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정답이 없는 시험지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다만 제가 내린 이 선택에 대해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뿐입니다. 요양원 복도에 감돌던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날 선 시선들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겠지요. 오늘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의 폭풍이 언제쯤 잦아들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낡은 비단 주머니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단순히 번쩍이는 금부치가 아니라 20년 전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던 제 잃어버린 세월과 짓밟힌 자존심이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도 기가 막힌 것이어서 제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과거가 이렇게 제 손바닥 위로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는 회색빛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복도에는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탁탁 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따라 유독 기운이 없어 보이는 30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할머니의 마른 팔과 다리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속옷 안쪽 겨드랑이 근처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종양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자세히 보니 헝겊으로 대충 꿰매놓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가위로 그 실밥을 조심스럽게 끊어냈습니다. 제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끼며 주머니를 뒤집는 순간 노란 금가락지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에 끼워주셨던 유일한 유품인 쌍가락지 중 하나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시어머니였던 박씨 할머니가 제 손가락에서 강제로 빼앗아갔던 바로 그 물건이었지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다 우리 거다라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제 가슴목을 치던 할머니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가락지를 쥐어잡고 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입을 틀어막고 꺼느꼈습니다. 왜 당신은 이걸 치매가 걸려 정신줄을 놓은 지금까지도 몸에 지니고 있었을까요? 나를 괴롭히려고 끝까지 빼앗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미안함이라도 남아서 차마 처분하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만 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 없이 고른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20년 전 그 비 내리던 밤, 단칸방에서 쫓겨나 친정 엄마 사진을 안고 울던 제 어린 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사람이 제 소중한 것을 이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가락지를 제 손가락 바닥에 놓아보고 만져보며 잃어버린 친정 엄마의 체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았지 하는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참았던 눈물이 가락지 위로 뚝뚝 떨어져 빛을 가렸습니다. 이 작은 금덩이 하나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들이 제 발목을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사흘 뒤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 철수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가락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시작되던 몇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영숙이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영숙이 가락지, 내가 꼭 돌려줘야 한다고 중얼거리셨다는 겁니다. 철수 씨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이 돈이 궁에 가락지를 팔려고 할 때마다 매섭게 손등을 치며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와중에도 이 가락지만큼은 며느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며 속옷 안쪽에 직접 꿰매어 간직해 오셨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미워해서 뺏어간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본인의 죄책감을 묶어둔 마지막 끈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상담실 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탁자 위 가락지에 반사되어 제 눈을 찌르더군요. 전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눈물도 이제는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 인생들이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는 대답 대신 창문을 열어 차가운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현 남편 상호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호 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주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위로를 만나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친정 엄마의 가락지는 이제 제 화장대 보석함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가락지는 아직 제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요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박씨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다시금 우리 며느리 어디 갔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영숙이가 여기 있어요 라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제 손을 꼭 쥐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가락지가 저와 이 노인을 다시 묶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각본을 쓰고 우리를 무대 위로 밀어 올립니다. 가장 미운 사람의 가슴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슴 속에 맺혀있던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가락지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가락지를 만져보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나 이제 정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방 안가득 드리워진 그날 밤. 저는 제 평생의 한을 녹여줄 가장 잔인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미워하던 그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들이 제 가슴에 박힌 대못을 하나둘씩 뽑아내기 시작했지요.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얄궂어서 가장 미웠던 사람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위로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밤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20년 넘게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도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덜 떨리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의 낮은 신음소리와 기계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저는 퇴근을 미룬 채 박씨 할머니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은 이미 얕아질 대로 얕아져 있었고 앙상한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저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그 속에 숨겨진 세월의 흔적을 가만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자정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제 손을 꽉 쥐는 게 아니겠어요.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이더니 그 맑고 또렷한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안개 속에 갇혀있던 할머니의 정신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돌아온 것이지요.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영수가 나 좀 봐라 하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어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그 비 내리던 밤 사실 할머니는 제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뺐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제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두었다간 저까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아들놈은 사람 안 된다. 너라도 살아야지. 너라도 도망가야지 하는 할머니의 낮은 은조림에 제 온몸은 전율하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 저를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일부러 악마를 자처하신 거였습니다.
모질게 굴어야 제가 미련 없이 떠날 걸 아셨기에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친정엄마 유품까지 뺏어가며 저를 밀어내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야 뒤도 안 돌아보고 잘 살 것 같았다는 할머니의 고백에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20년 전 그 길바닥에서 느꼈던 한기가 사실은 할머니의 마지막 배려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할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저는 그 마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바닥에 놓인 가락지를 만지며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가서 다행이라고 허허롭게 웃으셨습니다. 내 아들놈이 이거 팔아먹을까봐 내가 내 살 속에 꿰매고 살았다. 영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할머니의 사죄가 제 귓가를 때리며 가슴속 응어리를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하는 제 말에 할머니는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요양원 방 안은 온통 후회와 용서의 향기로 가득 찼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참으로 무거웠는데 그걸 내려놓고 나니 몸이 붕 뜨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전 남편 철수 씨가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서 오열하는 저와 평온하게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어머니는 모든 걸 털어놓고 가셨다고 말했지요. 철수 씨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발치를 잡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물 속에는 평생 어머니를 고생시킨 불효자의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새벽동이 트기 직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던 할머니의 온기가 제 손등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보랏빛 새벽 노을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박씨 할머니의 감긴 눈을 손으로 직접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제가 다 용서했어요. 아니,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상주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 남편 상호 씨도 모든 사실을 알고는 제 곁에서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지요. 상호 씨는 당신 참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원수가 준 마지막 선물이 저를 현재의 행복으로 인도해 준 셈이었지요. 상속받을 재산도 명예도 없었지만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가시밭길이 사실은 나를 꽃길로 안내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가슴에 품었던 서늘한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깊은 연민과 평화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남긴 그 가락지는 이제 제 보석함이 아니라 제 심장 한가운데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이 기막힌 재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밤 요양원 302호실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네요. 저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가슴이 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마지막 그 따뜻했던 손길이 생각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곤 합니다. 이제는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고백과 용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계도를 완성해 준 것 같아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이토록 홀가분할 수 있다는 걸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걸린 영정 사진 속의 박씨 할머니는 생전에 그 무서웠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온한 이웃집 할머니처럼 웃고 계시더군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매캐한 향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하얀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들까지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전 남편 철수 씨와 그의 친척 몇몇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화려한 조화 몇 개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지요.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당당했던 그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씁쓸함조차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문객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제는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는 사실이 저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지요. 상주석에 앉아있던 전 남편 철수 씨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웠는지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수염은 거칠게 자라나 있었지요. 그는 제 손을 잡으려다 제가 슬쩍 뒤로 물러나자 허공에서 손을 멈추고는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 얼마나 외로웠겠느냐며 그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염치 없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그 파렴치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참 모르는구나 싶더군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인연은 2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그 남은 찌꺼기까지 다 태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완벽한 남남입니다. 제 말에 철수 씨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박씨 할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락지 값으로 이미 다 치렀으니 저에게 빚진 거 없다고 이제 당신 인생 똑바로 살라고 차갑게 덧붙였지요.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조차 사치라는 걸 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제 현재 남편 상호 씨가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는 제가 다가오자 묵묵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생 많았다고, 고생 정말 많았다고 나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상호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눈물이 담겨 있겠지요. 저도 그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 불빛 속에서 제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은 친정 엄마의 가락지를 깨끗하게 닦아 제 손가락 바닥에 끼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듯 가락지는 제 손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엄마 딸 장아지 하는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출근한 요양원은 유난히도 평화로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는 대신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넸고 저를 수군대던 소문들도 박씨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원장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를 보세요.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조차 품어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박씨 할머니가 머물던 302호실을 정리하며 그곳에 새로운 희망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를 채우고 아픔이 머물던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머물게 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설계도는 이제야 완벽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전처도 아닌 요양원 원장 영숙으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 영숙으로서 남은 생을 찬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마음속의 가락지는 이제 슬픈 눈물이 아니라 눈부신 웃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며 전 남편에게 했던 그 말. 이제 남으로 삽시다라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고 하지만 가끔은 그 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의 존엄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나온 세월이 참으로 모질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앞길에는 오직 평온한 바다만이 펼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이제는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셔서요. 향나무 연기처럼 흩어진 과거의 인연들을 뒤로하고 저는 오늘 밤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들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실까요? 제 인생의 진정한 봄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려나 봅니다. 그 향이 아직도 제 마음속의 진한 여운으로 남아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